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검찰의 칼끝이 미치기 시작한 MB 정권의 국정원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원달러 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네, 오늘은 임화의 산문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네, 오늘은 대외안보정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1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몰건 말건 자유입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5.16 군사 쿠데타, 유신 개헌, 5.18 광주 학살, 정보기관과 군을 동원한 선거 공작, 그리고 세월호 구조 회피까지 국가 권력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던 자유한국당은 지난날 내란의 본산이자 숙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걸 어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나쁜 역사를 청산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헌법의 가치와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하는데 내란으로 매도하는 자유한국당. 모렴치가 극에 달할수록 정치적 수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사실을 자기들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염을 칠 준비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그제에 이어 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심재철 부의장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지난 6개월 동안의 행적이 내란죄의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부처에서 설치한 과거사 진상조사회의 활동은 명백한 헌법질서 문란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런 분이 국회 부의장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시험 발사하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은 이어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평화 공세로 돌아설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장에서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 박모군이 회사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투신 직전 박모군은 함께 일하는 선임 직원에게 욕설이 섞인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그러나 업체 쪽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들이 실습생을 동생처럼 잘 대해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명칭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뀝니다. 국정원은 이러한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는데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특수사업비는 예산 집행에 대한 내부와 외부의 통제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고발은 짧고 고통은 길었다. 더 이상 공익제보자가 고통받는 모습만 기억하는 현실을 깨뜨려야 한다. 공익제보를 했다는 이유로 긴 시간 고통받은 공익제보자의 말입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에게 시민들이 보내는 응원과 격려는 그들의 삶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공익을 위한 선택이 후회로 남지 않도록 지금 아름다운 재단의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참여 바랍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 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이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위한 군뱅이. 다음날 막 속이 안 좋고 막 머리 아픈 상황이 지속이 되면 술 마시는 사람들은 진짜 고민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아침을 위한 술친굼이 창조됐습니다. 술친굼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어쩐지 하느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이 연말 회식도 술친굼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어젯밤 늦게까지 다스베이다 녹화를 했는데 정치호 변호사의 유족 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아, 그렇군요. 정말 욕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오늘은 녹음을 하고 있는 건 하루 전이니까요. JTBC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해외로 빠져나간 정황을 검찰이 이제 수사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이미 주진우 기자가 우리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한 달인가 보름 전에 이미 이걸 보도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사실 2013년에도 이미 제기된 의혹이었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새로울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 이제 JTBC를 통해 가지고 언론에 본격적으로 보도가 되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의미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저께까지 준비하고 있었던 거는 고 정치호 변호사 유족이 진상조사를 이제 요구를 했잖아요.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준비를 했었는데 두 가지 얘기를 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정치호 변호사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해보자 그러면 의문점만 정리를 하더라도 러프하게 정리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한 9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거든요. 강원도 춘천의 이제 소양강댐 주차장에서 변사체로 발견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기시감을 느끼실 만큼 수법이 진부한 번개탄을 피워놓고 이제 목숨을 끊었단 말이에요. 빨간 마티즈 사건도 똑같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자살로 봐야 되느냐. 근데 유종이 지금 강하게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빨리 말씀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유서가 없고요. 자살을 할 사람 같으면 그리고 그 전에 투신을 한번 했던 며칠 전에 투신을 했던 게 있으면 마음 정리를 이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자살을 할 것 같으면 쭉 정리를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리에서 뛰어내린다거나 이렇게 그냥 순간적으로 목숨을 잃는 방법을 만약에 택했다 그러면 욱하는 마음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번개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할 생각이라면 번개탄도 사야죠. 가져가가지고 불도 피워야죠. 준비도 해야죠. 시간이 굉장히 오래 들어가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정도를 걸려가지고 준비를 해서 목숨을 끊을 정도면 일생을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렇죠. 일단은 유서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목숨을 끊을 정도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느냐를 봐야 될 텐데 예. 쉽게 얘기하면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왔는데 곧바로 구속이 될 것 같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거 기소가 되면 아주 중형을 받는다든지 야 내가 이렇게 감옥 가서 썩느니 그냥 목숨을 끊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가 돼야 될 텐데 예. 결정적으로 이분은 참고인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참고인이라는 얘기는 사법 처리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검찰 수사에만 협조를 하면 왔다 갔다 조사받고 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이런 정도가 좀 불편할 뿐이지 목숨을 끊어야 될 만한 절박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고 번개탄이나 소주나 이런 것들을 산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이게 뭐 번개탄과 소주를 준비해가지고 갔다 그러면 그 동선에서 어딘가는 구매한 게 나올 텐데 흔적이. 아직은 그 흔적이 없어서 지금 경찰이 찾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쓰던 휴대전화가 3개인데 그중에 1개만 현장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굳이 2개를 어디다가 감춰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니까 보통 변호사들은 기록이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들고 다닐 때 이렇게 보자기를 싸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서초동에 가면 그 보자기를 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데 그 수사 기록을 싸는 보자기만 발견이 되고 수사 기록 자체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보자기도 그냥 보자기 형태가 아니고 묶여져 있던 거를 가위로 자른 흔적의 보자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인위적으로 이거를 자르고 안에 있는 기록을 빼갔다라고 충분히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여행용 가방이나 캐리어도 전부 비어 있었고요. 그리고 몸에서 보통 사람의 한 3배 정도 되는 칼륨이 발견이 됐는데 이것도 어떤 약물을 쓴 거 아닌가가 조금 강하게 좀 의심이 되는 상황이죠. 예. 그리고 이 사람이 적폐청산 TF 소속에 있던 변호사인데 그래서 10월 23일 날 1차 출석을 했다가 10월 30일 날 2차 출석이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분은 참고인이어서 사법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최대한 당신이 수사에 협조하면 우리가 당신까지는 문제를 삼지 않을게요 라고 돼서 이 사람은 오히려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폐청산 TF 소속이었으니까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자료, 뭐 자기가 이렇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이런 것들을 다 아마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었을 텐데 현장에 갔더니 전화기도 없고 자료도 없어지고 전부 다 없어진 상태에서 유서도 없이 그리고 번개탄이나 소주를 산 흔적도 없이 그냥 자살을 한 거니까 이거는 충분히 그냥 자살이라고 보기가 너무 이상하다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죠. 맞습니다. 어제 다스베이더에 나온 유가족 말씀도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생사가 분명히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 쪽에서 계속 정치호 변호사가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주변에다 이야기 많이 했다라고 정치호 변호사 가족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살할 것이니 각오하시고 시신을 확인하는 즉시 장례를 하시라. 그래서 더 이상 죽음의 의문과 관련해서는 관심을 갖지 마시라.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유족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본인이 정말 심정적으로 그런 뭐 결심을 해가지고 자살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그거는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징후가 있었을 텐데 예. 그런 것이 전혀 없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옆에서 이렇게 호들갑을 떤 걸 보면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뭐 춘천지검 관할인 춘천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명백하게 밝혀야 되고 지금은 다른 때와는 달리 분위기 자체가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뭐 언론도 조용히 받아주지 않고 그냥 다른 기관들도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수사 의지만 갖는다고 하면 분명히 밝혀낼 수 있을 거예요. 정보기관에서 만약에 연관이 돼 있다고 한다면 예. 자기들이 막 치밀하게 준비를 했을 거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수사 의지를 가지고 좀 면밀하게 좀 수사를 하고 또 기자들이 취재도 하고 그래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문사의 영역으로 그대로 남는다면은 이거 뭐 결국 우리 사회가 국정원에 의해 총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농간을 당한다. 이런 걸 자인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유족이 굉장히 강한 주장을 하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번 주말에 업로드되는 다스베이다를 보시면 또 유족분들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한테 좀 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끊임없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주진우 기자가 이미 밝힌 바 있는 MB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유출, 이 정황과 관련해서도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특수활동비를 쌈짓돈 쓰듯이 자기들이 그냥 입마이 포켓해가지고 가져간 것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됐는데 뭐 이게 단순히 박근혜 정부에서 야 이거 한번 우리 해볼까 하고 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전에 유인태 전 의원이 밝힌 것도 보면 그 이전부터 이미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있는 돈을 마음대로 쓰는 게 그냥 관행화돼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투명하게 합시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전통을 끊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부활됐다고 보는 것이 뭐 합리적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에는 뭐 그냥 너무 대담하게 막 썼는데 지금 원세훈 원장 시절에 특수활동비 20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20억이죠. 20억이 뭐 스탠퍼드 대학의 한 단체로 건너간 정황을 이제 검찰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JTBC가 이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이제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이게 곧 여론이 될 가능성이 이제 커졌다는 거기 때문에 예전에도 사실은 2013년에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비슷한 의혹 제기가 됐었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청와대가 나서서 이제 수사를 방해할 때라서 국정원이 뭐 얼마 전에도 드러났지만 청와대 도움을 요청하면서 수사팀을 바꿔라 뭐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전부 드러날 것을 이제 우려했기 때문에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가져다가 막 쓴 거는 MB뿐만이 아니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이니까 예. 잘못 걸리면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아마 이렇게 여러 루트로 수사를 막았던 것 같은데 예. 이때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쓴 게 전부 다 국내에서 무슨 댓글 달고 뭐 여론 조작하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느라고 그리고 자기 진박들 내려보내면 되는지 뭐 저거 쓰고 하는 이런 돈들을 주로 해서 썼단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도 그랬지만 MB 정부 때도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여론 조성하고 뭐 이런 거 굴리느라고 돈을 썼는데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하기 위해서 돈을 썼는데 돈은 정작 스탠퍼드로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에 가담했던 기조실 직원들이 전부 나와서 지금 증언을 한 상황인 것 같아요. 검찰에 나와서. 국정원 기조실이라는 데가 이제 예산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이게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고 그 지시 때문에 우리가 돈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보냈다 이렇게 된 거니까 이거는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남아있는 거라면 이거를 원세훈이 자기 노후 보장용으로 썼을 것이냐 아니면 자기 직속 상관인 대통령의 지시로 뭔가 큰 그림을 그려놓고 썼을 것이냐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게 이제 국정원 산하에 있는 조직인데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수해온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분석해가지고 이제 부르겠죠. 원세훈을 조만간. 그러면 원세훈이 나와서 본인이 그냥 개인적으로 다 쓴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내가 일부 뭐 쓰기도 했거나 아니면 이건 내가 쓴 돈이 아니고 다른 용도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쓴 거다라고 나올지 둘 중에 하나가 나올 텐데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아서 어디다가 자기는 그냥 참고 역할로 지시를 했던 거라면 그 돈이 지금 흔적이 나온 것만 20억이니까
상당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착복했다 그러면 20억 뇌물이라 그러면 굉장한 형을 받게 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이게 본인이 노후보장용으로 그냥 착복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걸 온팡 본인이 다 뒤집어 쓰고 갈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원세훈 전 원장 말고는 뭐 MB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MB와 MB 주변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조금 떨고 있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 더 짚어보죠. 우병우 네 번째 소환을 당했는데 어제까지의 상황을 돌아보건대 어떻습니까? 구속될까요? 영장 청구는 분명히 할 거고요. 왜냐하면 그 관련된 사람들이 다 이제 청구가 됐고, 그렇죠. 검찰에서도 아마 이게 뭐 구속적 부심이니 뭐니 해가지고 계속 영장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또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는 유독 영장이 박하게 나왔잖아요. 예. 뭐 안 나왔죠, 거의 다 대부분이.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공작 정치로 규정을 하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 예. 본인이 직위가 굉장히 높은데도 계속해서 부의를 하면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라고 엄포를 놨거든요. 예. 이게 일종의 뭐 여론전하고 비슷하게 이제 조금 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법원에서 또 뭔가 이렇게 다른 이유를 들어가지고 기각되는 게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사인인 것 같은데 본인은 출석하면서 자괴감이 든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말 이후로 또 한 번 유행어 탄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숙명이면 받아들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본인이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숙명이라는 표현까지 쓰는 거를 보면 검찰이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달라붙은 거는 분명하고 자기가 또 그렇게 바짝 독이 올라가지고 수사를 해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겠다. 그리고 네 번째나 해가지고 치면 이 사람의 논리는 계속 똑같습니다. 내가 직위가 높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직위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고 원래 그런 사정 업무를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건 원래 내가 하던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사찰이 아니고 그냥 내 업무다라고 주장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은 약간 다른 게 본인과 관련된 본인의 장모와 관련된 이런 비위 사실을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시작했는데 그거를 들여다보고 파봐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와라 라고 시킨 거니까 이거는 본인의 업무가 사정 업무라고 하더라도 본인과 관련된 업무에 그거를 구체적으로 시켰다는 이제 진술이라든지 이런 게 나온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되지 않겠나. 그리고 법원도 이거를 발부를 안 해주면 정말로 이제 검찰하고 한판 크게 붙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두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 이전까지 무슨 블랙리스트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돈이 오가는 게 없으니까 그래 원래 민정수석이 이제 그런 거 하는 자리고 다른 사람의 비위나 이런 걸 이제 시켜가지고 알아보는 자리고 하니까 그냥 그럴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이제 법리적으로 공방이 됐던 것 같은데 이번 사건은 어쨌든 이제 본인 개인 혐의와 관련된 거니까 명백하게 보자 그러면 그냥 사익을 위해서 자기의 공식 조직도 아닌 사람들을 막 부려가지고 이제 시킨 거니까 이거는 중차대하게 보지 않겠나. 저는 이번에는 구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듯이 기류 자체는 조금 불안불안한 거는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저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페이스북에 우병우 페이지가 있는데 그 우병우 맞습니까? 아니 그래서 저도 제정신인가 이 사람이 글투나 뭐 이런 거를 보면 본인 같지는 않고요. 다른 사람이 이제 좀 엿먹으라고 아마 엿먹으라고 차용해가지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래요. 척 보면 아는군요, 우리 김 프로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자존심이 굉장히 세신 분이거든요. 예. 소년등과를 했기 때문에 나이가 굉장히 어리게 돼서 자기 학교 선배인데도 불구하고 기수가 낮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전혀 예우를 안 하는 걸로 유명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본인이 스스로 나는 굉장히 잘났잖아. 뭐 이런 거를 그냥 밥 먹듯이 얘기를 하고 다니던 사람이라서 나는 실력 있고 잘난 걸 어떻게 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오히려 그런 모습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우병우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글들을 보면 부분 겸손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일 리가 없다. 네. 알겠습니다.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김 프로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아,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 돌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네.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개발한 국내산 동결건조 생식과 통곡물에 3가지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문의는 1522-6648, 1522-6648 혹은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개벽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수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미담을 실은 신문이 어떤 신문이었는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조선일보입니다.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통나무에서 협찬하는 김미루의 어드벤처 선물해드립니다. 도올 김용옥 선생의 딸 김미루 작가의 신간인데요. 김미루의 어드벤처는 사막을 모험했던 김미루 작가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이동환 작가의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 선물 해드립니다. 죽은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또한 그녀가 답장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에서 주인공의 선택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 선물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을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유흐르르하은님, 5개 보기 모두 만만치 않은 놈들이네요. 빨빈님, 좀비일보는 어서 꺼져주시길.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 롤카스테라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어제의 끝말잇기 시작 글자 험한 꼴의 꼴이었는데요. 당첨자 바라는 대로 3님, 끝말잇기 꼴불견, 자유한국당의 꼴불견 행태를 언제까지 봐야 할까요? 참 보기 역겹네요. 김용민 브리핑 뉴스기 능력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모처럼 환율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2년 7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1080선이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던데요. 예. 화요일에 비해서 7.6원이 내렸는데 감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폭락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감이 1076.8원 이렇게 마감이 됐고요. 종가 기준으로 2015년 4월 30일 1072.4원이었는데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 환율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드리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이지만 예. 환율 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웬만하면은 경제 문제를 접할 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환율 분야는 약간의 이해를 위해서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해야죠. 사실 이렇게가 참 싫은데요. 네. 어쨌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 초반부에는 환율이 어떤 거고 어떤 구조로 변하는지 잠깐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예.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기초적인 이해가 있으신 분들은 전혀 들으실 필요가 없는 대목이니까요. 한 10분 정도 스킵하셔서 뒤로 돌리셔서 들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실 분들은 어렵지 않으니까 편한 마음으로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환율의 뜻은 다 아시다시피 한 나라의 돈을 다른 나라의 돈으로 바꿀 때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돈을 쓰려면 외국 돈으로 바꿔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한국 돈은 한국에서만 쓰는 거고요. 미국에서 햄버거 사 먹고 10,000원짜리 지폐를 낸 다음에 Do you know 세종대왕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달러를 바꿔서 미국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 한국 돈 원 하고요. 미국 돈 달러를 바꾸는 비율을 원 달러 환율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둬야 될 점은 원 달러 환율이라고 할 때 기준이 조금 서글프지만 우리나라 돈 원이 기준이 아니고요. 미국 돈 달러가 기준입니다. 센 나라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율을 계산할 때 한국 돈 1원은 미국 돈 얼마로 바꿔주나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지 않고요. 언제나 미국 돈 1달러는 한국 돈 얼마로 바꿔주나요?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점만 간단히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지금 폭락을 해서 1076원으로 마감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 말은 당연히 미국 돈 1달러가 한국 돈 1076원으로 교환된다는 뜻이죠. 예. 그런데 갑자기 원달러 환율이 지금 대충 1076원인데 계산하기 쉽게 1100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100원 하던 환율이 갑자기 1500원으로 훌쩍 급등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예전에는 미국 돈 1달러를 받기 위해서 우리 돈 1100원을 냈어야 됐어요. 예.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오르면 지금은 1달러를 얻기 위해서 무려 1500원을 내야 됩니다. 400원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예.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인 겁니다. 달러가 필요한 사람들이 누구냐? 수입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설탕 사오는 사람들 생각해보면 간단하실 겁니다. 예. 설탕 한 부대 가격이 1000달러라고 해보겠습니다. 당연히 달러로 팝니다. 환율이 1100원일 때는 110만 원만 내면 1000달러를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돈 내고 설탕 한 부대 사오면 됩니다. 그런데 설탕 가격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단지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버리면은요. 예전에는 110만 원만 내면 1000달러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갑자기 150만 원을 내야 겨우 1000달러를 구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겨우 설탕 한 부대 사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수입업자들이 죽어납니다. 반면에 환율이 오르면 갑자기 신이 나는 사람들도 있죠. 예. 수출업자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국에서 휴대폰을 1000달러에 팝니다. 이때 환율이 1100원이라면 휴대폰 한 대를 팔면 달러로 파는 거니까요. 1000달러를 벌죠. 이걸 나중에 우리 돈으로 바꿔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때 환율 1100원을 적용하면 우리 돈으로 110만 원을 손에 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율이 1500원으로 뛰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휴대폰을 똑같이 팔았어요.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한 대 팔아서 1000달러를 벌었어요. 그런데 이걸 원화로 바꿨더니 갑자기 110만 원을 주는 게 아니고 150만 원을 주는 겁니다. 예. 환율이 올라서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래서 수출업자들은 150만 원을 챙길 수도 있고요. 이 기회에 여유가 있으니까 가격을 내려서 더 많이 팔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면 수출의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라는 신문 기사는 이런 내용입니다. 가격을 내려도 충분히 과거보다 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들이 유리하고요. 수입업자들이 죽을 상이 됩니다. 반대를 생각해 보면요. 환율이 1,000원에서 8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반대의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수입업자들이 노가 납니다. 종년에는 110만 원을 내야 겨우 1,000달러를 얻었고 그걸로 설탕 한 푸대 샀는데 이제는 80만 원만 내도 1,000달러를 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 한 푸대 사는 비용이 확 줄죠. 수입업자들이 신납니다. 반면에 이번에는 수출업자들이 죽을 맛인 거죠. 1,000달러짜리 휴대폰 똑같이 팔았는데 환율 1,100원대에서는 우리 돈 110만 원을 줬는데 환율이 갑자기 800원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똑같이 휴대폰 팔고도 우리 돈을 8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손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환율이 지금 굉장히 떨어지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환율이 떨어지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게 세 자리 숫자대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이제 환율이 900원대가 될 거라는 뜻이죠. 이러면 누가 죽을 맛이냐? 수출업자들이 죽을 맛이 됩니다. 반면에 수입업자들은 신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요걸 하나를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환율이 왜 변할까요? 요걸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뭐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는 외환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딜러들이 달러를 하고 팔아요. 그리고 이 외환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됩니다. 무슨 엄청나게 복잡한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듯이 여기서 딜러들이 달러를 사고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면 당연히 달러의 가격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달러를 팔고 원으로 바꾸겠다는 사람이 늘어나면 달러 가격이 하락합니다. 이런 식으로 환율이 결정되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의외로 환율은 정부가 개입을 하면요. 수치 조정이 굉장히 쉽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을 동원해서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이겠다. 이렇게 신호를 주면 달러 가치가 확 올라가죠. 반면에 정부가 마음을 먹고 나 보유하고 있던 달러를 팔게. 이렇게 내놓으면 달러 가격이 확 떨어집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환시장에는 금융당국이 개입을 할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일정 정도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까지 공부를 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환율이 높아지는 게 좋을까요? 낮아지는 게 좋을까요? 요 질문입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가 정말로 좀 심도 깊은 합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환율 문제를 접할 때마다 언론에서 하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소리를 보면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때 환율이 1,700원까지 올랐습니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환율이 1,500원까지 올랐죠. 너무 많이 올랐다고 나라 망한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환율이 너무 높다, 망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환율이 떨어져야 좋은 거겠죠. 말하는 걸 보면요. 그런데 정작 참여정부 때 환율이 거의 7, 8년 만에 9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세 자리 숫자를 참여정부 때 봤어요. 이때 또 언론들이 나서서 나라 망한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지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출업체들이 손해를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지다니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뭐 했냐? 나라 말아먹는다. 난리를 쳤습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게 오르는 게 좋다는 거야? 내리는 게 좋다는 거야? 합의를 좀 보고 이야기를 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면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게 좋은 거다. 그러면 얼마에 머물러야 안정적인 거죠? 1,000원에 머물러야 안정적인 겁니까? 1,100원에 머물러야 안정적인 겁니까? 이 합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면 올랐다고 지랄, 내리면 내렸다고 지랄, 이런 식으로 환율에 접근하면 아무런 해결책도 나오지 않는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환율 문제의 본질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죠. 우리가 마치 수출에 목숨을 건 나라처럼 알려져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수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수입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물론 이제 무역 수지가 대체적으로 흑자니까 수출 비중이 조금 더 크긴 해요. 그런데 수출과 수입의 격차가 어마무시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무역 규모가 한 연간 1조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수출이 한 5,500달러, 수입이 한 4,500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수출 비중이 더 크지만 그 비중 차이는 5.5 대 4.5 요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환율이 변해서 수출이 좋아질 때는 수입이 나빠지고요. 수입이 좋아질 때는 수출이 나빠지는 겁니다. 한쪽이 좋아지고 한쪽이 나빠지는 차이가 5.5 대 4.5로 비슷하기 때문에
생각만큼 엄청난 타격이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차이가 나라가 망한다, 수출업체 다 죽는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때는 우리 경제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를 기반으로 좀 차분히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참여정부 때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지면서 보수 언론에서 경제지에서 수출업체들 다 죽는다고 노무현 정부가 환율 시장에 개입을 안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수출업체가 다 죽었냐고요? 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수출에서 손해를 본 만큼 수입에서 이익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반대로요.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수출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굳은 믿음 아래요. 환율을 최대한 높여서 수출업체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정부가 무진장 악을 썼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높을수록 수출업체들이 녹아나니까요. 그래서 외환시장에는 그 최중경 라인이라는 아주 특이한 용어가 있어요. 이 최중경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한 사람이고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이 최중경 수석이 환율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굉장히 확고한 철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 환율이 높아야 수출기업에 유리하고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런 믿음을 가진 인물이었죠. 그래서 이 최중경 씨가 외환당국 실무를 맡았을 때는 죽어도 환율이 1140원 이하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확고한 소신을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무슨 수를 써서라도 환율은 1140원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외환시장에서는 이 1140원은 마지노선 같은 개념으로 최중경 라인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최중경이 1140원 이상으로 환율을 유지해야 된다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MB 시절에 고환율 정책, 수출기업에 유리한 그 정책을 끊임없이 유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요,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렇게 환율을 높게 유지를 해서 수출기업에 유리하게 만들고 수출기업이 돈을 잘 벌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의 삶에 보탬이 됐느냐는 거죠. 수출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임금을 높여주던가요? 투자를 늘리던가요? 기업들이 부자가 되니까 낙수효과가 생겼습니까?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9년 동안 수출기업들한테 돈 퍼주기 위해서 악착같이 고환율 정책을 고수했는데, 그래서 수출기업들은 떼돈을 벌었는데, 그래서 지금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상장기업들은 600조 원이 넘는 현금을 깔고 있는데 국민들 삶은 오히려 더 개판이 됐죠. 투자는 더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제가 아까 환율이 높으면 수입업자들이 울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출만 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원자재, 식료품, 석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입을 해요. 그런데 이명박근혜가 악착같이 고환율 정책을 고수를 하는 바람에 이 수입업체들이 수입하는 재료값이 다 폭등을 해버렸어요. 아하. 그럼 이건 누가 다 부담을 져야 되느냐? 이게 전부 물가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출업체들 살찌우느라고 우리 소비자들이 엄청난 고물가를 9년 동안 받아들여야 된 겁니다. 라면 하나를 만들 때도 수입되는 밀가루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고환율 때문에 수입 밀가루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모든 생필품 가격들이 다 올라버린 거예요. 근데 고환율 정책이라는 건 수출업체에게는 엄청난 이익이지만 그 피해와 부담은 대부분 소비자, 국민들이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들과 소비자들이 그 부담을 졌는데 그 덕에 수출업체들이 돈을 벌었는데 수출업체들이 투자를 늘리고 임금을 높이고 고용을 늘렸다면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수출업체들은 번 돈은 전부 자기들 금고에 쟁여놓고 일자리는 줄이고 임금은 제자리에다가 수출기업들 돈 벌어준다고 국민들만 고물가에 시달리는 게 과연 적절한 경제 철학이냐라는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환율에 개입할 것 같지 않습니다. 개입을 하면 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개입할 것 같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환율이 하락을 해도 그냥 놔둘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도 시점에 따라서 참여정부 때처럼 환율이 900원대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되면 보수 언론에서 난리를 칠 겁니다. 수출기업들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요, 만약에 900원대 환율이 참여정부 이후로 다시 정착이 된다면 수출기업들이 고전하는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수입 원자재들의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서요,
소비자 물가가 상당히 안정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훨씬 늘어나겠죠. 그리고 국민들은 더 다양한 소비를 즐기고 삶의 질도 좋아질 겁니다. 어차피 수출 들어봐야 수출 기업들이 그 돈을 국민들을 위해 쓰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명박근혜 9년, 신자유주의 36년 동안 우리가 쭉 봐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낮춰야 한다고 보지는 않지만 만약에 환율이 낮아져서 900원대가 된다고 해도요. 나쁘지 않다고 보는 쪽이에요. 오히려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늘어나면서 소득주도 성장에 힘을 보탤 겁니다. 그리고 소비 여력이 늘어난 국민들이 많아지면 지나치게 수출에 의존하던 한국 경제의 기형적인 구조도 내수 위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환율이 높아지면 좋으냐 낮아지면 좋으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경제 철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는 겁니다. 수출 기업에 여전히 목을 매는 데 맞춰져 있다면 이명박근혜처럼 고환율을 유지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게 국민들의 실질적 삶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던 경험을 상기한다면 저는요 기꺼이 참여정부 때 경험했던 900원대 환율을 기쁘게 다시 받아들일 용의가 있어요. 그리고 900원대 환율을 계기로 국민들의 소비 여력을 높이고 국민 소득을 늘리면 수출의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줄어질 테니까요. 그렇게 할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환율 폭락에 대해서 호들갑을 떠는 언론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전혀 겁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출기업 다 죽는다는 언론의 선정적 보도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의연하게 환율 900원대를 맞이할 준비를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 환율 이야기 아주 깊이 있게 접근해 보았습니다. 이완배 기자님과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국회 부의장인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그제에 이어 어제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제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던 심재철 국회 부의장의 기자회견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과 임종석 비서실장, 서훈 국정원장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법치 파괴의 내란죄와 국가기밀 누설죄 등으로 형사고발해야 합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죄를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6년 5.18 광주민주운동과 관련해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적용했던 제목이 바로 내란죄입니다. 그런데 심재철 부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작업, 즉 여러 행정부처에 설치한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기구를 만들려면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진상조사위원회는 불법기구이며 절차적 정의를 위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한 관계자마저 심재철 부의장이 뭔가 혼동한 것 같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JTBC는 이미 지난 9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의 활동이 법적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팩트체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이 적폐청산 태스크포스에서 비밀 취급 인가가 없는 민간인이 활동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JTBC는 국정원의 메인 서버를 확인하는 것은 민간인이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이다. 국정원 직원들이 확인한 내용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정원 개혁위원회에 전달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죠. 결국 자유한국당에서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심재철 부의장의 발언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정신과 쪽에 질환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는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꼬집었네요.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온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자, 이거 먹고 제가 한번 볼일 봐가지고 바나나 나오는 바람에 원숭이들이 들고 그래가지고 어우, 몇십 마리가 달라붙어가지고 시끄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원숭이를 불러 모으는 미궁 대장사랑이었습니다. 미궁 대장사랑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굿모닝 바나나.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 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영하 5도, 대전 영하 4도, 춘천 영하 6도로 예상되며 일부 중부 내륙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전국이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를 나타낼 전망인데요. 낮 기온은 서울 3도, 광주 7도, 부산 11도를 나타내겠고 찬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아, 정말 쏜살같이 갑니다, 진짜. 네, 올해는 각별하게 우리 김 PD가 시간을 의식하는 것 같아요. 아, 아니 근데 정말 감이나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눈 깜짝할 사이에 반팔에서 긴팔을 입었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에어컨 끄고 온돌 돌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시간이 간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게 뭐 병인가? 이렇게 둔감한가? 제가 시간에 뭐 여러 가지로 참 뭐라고 했죠? 그 왜 광해라는 시에 보면은 광음이라고 했던가요? 일촌 광음 불가경. 예, 광음 같다는 그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뭐 시간에 아주 민감해진 것 같아요. 근데 12월도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세월이 김 PD에도 점점 쌓이는 것 같네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이건만 분단의 상처는 뭐 세월이 없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깊어지는 것 같죠? 예. 오늘도 ICBM을 썼다고 하는데 그 아득한 거리를 어떻게 메워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참 하여튼 분단의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오늘 소개해 주시는 작가도 북한의 시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제 소개해드린 정지용 그리고 그저께 말씀드린 이태준과 함께 월북한 시인. 그렇습니까? 네. 위키피디아를 이렇게 보면은 시인이나 작가의 국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예. 네, 그 사람들 갈 데 없이 낭만주의자들인데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북으로 갔다가 거기서 또 비운을 겪고 상처만을 아는 채 죽음으로 향하거나 저 먼 곳으로 떠나기도 했었습니다. 예. 우리 월북 작가들, 월북 시인들의 시들은 1907, 8년까지는 많이 알려지지가 않아서 금지되어 있어서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좀 낯설 겁니다. 임화가 특히 그럴 텐데 임화는 식민지 시대의 걸출한 낭만주의 시인이었고요. 여기서 낭만주의라 하면은 뭐 병적인 낭만주의 이런 게 아니고 조선의 변화를 꿈꾼 혁명적 낭만주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영화 배우이면서 시인이면서 평론가이면서 또 문학사가 근대 문학사를 정리한 학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혁명가, 정치가이기도 했죠. 근데 임화를 구글에 찾다 보면은 사진이 몇 장 나오는데 정말 잘생긴 외모입니다. 수려한 외모를 자랑합니다. 식민지 시대의 가장 멋쟁이, 댄디보이였고요. 조선의 발렌티노라고 했다 그럽니다. 그 당시 유행했던 이탈리아의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영화 배우를 떠올린다고 해서 조선의 발렌티노라는 그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시인들, 소설가들의 산문들 읽어드리는데 뭐 소설이나 시도 좋지만 이런 산문들, 짤막한 에세이들이 우리 김 PD가 세월 얘기하는데 저도 세월의 감에 따라 이런 에세이들이 점점 더 이렇게 살갑게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신화 소설로 몇 번 걸러진 이런 작품이 아니고 신변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이야기들을 꾸밈없이 적어 놓은 게 훨씬 웅숭 깊어 보이고요. 거기에 싸한 느낌도 있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에 강단에 서셨던 교수님들, 특히 서울대 교수님들 중에는 에세이 독서 금지령을 내린 교수님도 있었다고 하대요. 그럼 글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세상 깊은 연륜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소녀적 감수성, 열이다 이런 쪽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에세이는 좀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좋은 에세이들, 좋은 수필들은 그 어떤 문학 장르보다 깊은 울림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우리 김 PD가 말씀하시니까 딱 떠오른 게 있는데 오래전에 박아무개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말이에요. 어떤 문학비평가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몽테뉴보다 뛰어난 낭만을 지닌 에세이스트 박근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에세이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수필에 대한 폄하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훌륭한 시인들이나 에세이스트가 쓴 글들 보면은 서양도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정말 그 좋은 글들이 참 많습니다. 해서 몇 번의 정년의 과정을 거친 이 시나 소설보다 있는 그대로 글쓴이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 산문들, 에세이들이
저에게 점점 더 깊이 와닿는 걸 보면은 예. 저도 나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깔끔하게 딱 폼이 나오는 그런 글이 아니더라도 예. 뭔가 좀 숭숭 구멍이 뚫린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게 그래서 더 좋아 보이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임화라는 그 시인이자 비평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시를 보면은 대단히 전투적인 시도 많고 그렇지만은 갈 데 없이 낭만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민지 시대를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이었고요. 그리고 이 제국의 식민지 지배하에 놓여있는 노동자, 농민들의 삶에 대한 깊은 애정으로 일관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투철한 공산주의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말씀이죠. 네, 투철한 공산주의자라기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혁명적 낭만주의자, 또 낭만적 혁명주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북에 가서도 미제 간첩이라는 이유로 1953년 46세 나이에 처형당합니다. 처형을 당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극을 겪는데 임화가 대표적입니다. 그런 김일성 체제 하에서 이런 임화 같은 낭만주의자들은 몸을 둘 곳이 없었겠죠. 물론 이제 정파 싸움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이 박헌영과 김일성의 권력 투쟁에 임화가 연루됐다는 게 정설인 것 같은데, 예. 어찌됐든 이런 그 힘없는 문학자들은 그런 역사의 경랑 속에서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게 쓰러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임화의 시와 함께 제가 산문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아픔들, 상처들,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면에 여리디 여린 감성, 심성들을 볼 수 있어서입니다. 책으로는 언제나 지상은 아름답다라는 임화 산문 선집이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산문 선집에 들어있는 글과 함께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글, 제 동무가 보내준 임화가 쓴 산문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설천야의 대동강반이라는 글인데요. 이 설천야는 눈이 내린 밤 정도 읽으면 될 것 같고요. 예. 대동강반 하면은 대동강 변 정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눈이 막 내린 대동강변인데 우리는 대동강을 본 적이 없잖아요. 예. 어제는 금강산 얘기했었는데 평양이라는 그 아주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도 참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이 대동강 변을 눈을 걸으면서 친구의 젊은 아내가 죽었던 걸 기억하면서 쓴 글입니다. 그래서 문학운동하고 싸우고 이런 이론적인 논쟁도 중요하지만 이 산문이 아릿하게 와닿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게 가장 본능적인 두려움이자 또 우리가 피하지 못할 그 숙명과도 같은 죽음 문제를 얘기합니다. 예. 죽은 친구의 아내를 생각하면서 친구와 내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나와 N, H 셋이 대동강가로 나왔다. 어둡고 찬 눈발이 우리의 눈으로 숨어들어 따뜻한 눈물이 된다. 이런 때 밤이란 도대체 나는 좋아한다. 몇 걸음 안 가서 우리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했다. 바람은 점점 맵고 강해지고 강 위의 얼음은 마목같이 뻗쳤다. 더욱이 아무것도 안 메이고 눈이 꽉 찬 시커먼 하늘은 나에겐 마치 죽은 것 같이 생각되었다. 나의 육신의 전율이 바로 이 공포를 반영하고 있다. H는 돌아갔다. N과 둘이 한참을 말없이 걸었다. 그러나 그는 돌아가라는 제의를 하지 않았다. 나는 또한 그에게 차마 어서 그 방으로 가라고 권할 수는 없었다. N은 나에게 추운가 물었다. 나는 간단히 부정했다. N은 벼랑간 우리 문학운동의 정책상 문제를 화제로 끌어냈다. 그와 나는 그전 늘 이런 이야기를 해왔다. N은 추록한 지 1년도 못 되는 우리의 충실한 비평가이고 우수한 작가였다. 여기서 N은 임화와 오랜 동지이기도 했던 김남천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말이 내 마음에 옳은 고장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도리어 우리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했다. 역시 그것이 진정한 화제였다. 죽음이란 생각하는 것의 정지, 영원한 정지일 게지? N이 묻는다. 오히려 일체로 감각하는 것을 그만두는 게다. 나와 그는 똑같은 문답을 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은 죽는 인간만이 아는 것이다. 둘이선 그냥 잠잠해 버렸다. 했더니 급작스레 죽음과 같은 어둠이 바람이 아니라 어둠이 휙 우리의 몸으로
불어왔다. 네, 이렇게 이어지는 죽음에 대한 단상을 펼쳐놓는 글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를 잃은 N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N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모의 아주 오랜 동지였던 김남천인 것 같은데요. 예. 이 아내를 잃은 친구와 함께 죽음에 대한 대화를 가만히 나눕니다. 그럴 때 급작스레 죽음과 같이 어둠이 바람이 아니라 어둠이 휙 우리 몸으로 불어왔다고 하네요. 예. 대단히 논쟁도 많이 했던 사람이고 이론을 둘러싸고 동료들과 투쟁도 많이 했던 사람인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이 어둠과도 같이 닥쳐올 죽음이란 또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한 상념으로 이어지는 이런 글이 오랫동안 남습니다. 죽음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지만은 낭만이 느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또 이모와 글의 특징이기도 해요. 네, 우리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하지 않으면은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유독 이런 죽음에 관련해서 깊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1936년에 쓰여진 글인데. 예. 한 편 더 볼까요? 예. 다른 한편 내 애인의 면형이라는 글입니다. 이 면형은 일본어로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예. 내 애인의 얼굴인데 이 이모가 결핵으로 요양을 하고 있을 때 이 애인이 찾아오곤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임화는 이귀래라는 여인하고 결혼했다가 이혼을 하고 지하련이라는 작가인 그 여성과 다시 결혼을 하는데요. 재혼을 하죠. 지하련과 관련되지 않은가 싶은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예. 이 내 애인에 관한 얘기, 사랑에 관한 얘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예. 나의 애인은 사랑이란 것이 원수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희생에서 꽃핌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의 모발 한 오리를 버리기 싫어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희생 없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온전한 거짓입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운 애인을 위하여 나도 아무것도 아끼기 싫습니다. 그러나 나의 애인은 다시 먼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나의 슬픔은 또한 우리들 공통의 별리의 슬픔은 아무 것에도 비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청년들에게 슬픔이란 즐거운 눈물같이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청년이라는 것의 운명은 아름다우나 슬픕니다. 그는 아름다우면서도 지혜로웠습니다. 여자이면서도 여자 이상이었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1938년에 조광이라는 잡지에 실은 글인데요. 이것도 참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우리 임화의 산문입니다. 예. 우리 김 PD 좋아하시면은 마지막 카드 한 장 더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교수님. 이모가 금방 결핵을 앓았다 그랬잖아요. 예. 마산에 요양소가 있었습니다. 식민지 시대 때 조선 곳곳에 요양원이 있었는데 이 요양원에서 발행하는 잡지가 있어요. 요양춘이라고. 근데 이 글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귀한 글이니까 우리 김 PD에게 드리는 선물로 이해하시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잠 아니 오는 밤하고 잠 아니 오는 밤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작가나 시인들이란 늘 밤을 동무 삼아서 글을 쓰고 상상을 펼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글 보면은 이제 요양차 와 있는 곳에서 죽음을 생각하고 병든 몸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상상의 시간이나 사색의 시간이 아니고 고통의 시간으로 밤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밤에 대한 상념을 펼쳐 보입니다. 예. 먼저 조금 보겠습니다. 참 잘 쓴 글입니다. 먼저 잠 아니 오는 밤의 첫 부분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때 홀로 일어나 자지 않는다는 것은 항상 나의 자랑의 하나이었다. 그 시간에 나는 사색하고 독서하고 인스피레이션이 찾아올 때면 글을 썼다. 극도의 피로가 나의 몸을 때려 누르면 삼동에도 나는 냉수를 떠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정신을 가다듬었다. 한량없이 많은 양의 담배를 피웠다. 혀가 깔깔하고 목이 아프고 눈은 겨우 책상 위에 글자를 줍고 끄적이는 붓끝을 보기에도 오히려 부족했을 때도 아침엔 역시 그 이틀 하루를 지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나의 평생에 만일 무엇이고 남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은 모두 밤의 괴로운 노작의 소산이리라. 이런 것을 생각할 적마다 밤의 노작은 한낱 즐거울 따름이었다. 이 밤의 노작이란 말은
밤에 수고스럽게 써낸 글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밤은 우리 이모에게는 구속 없고 자유롭고 즐거운 시간이었대요. 그리고 내가 자기의 평생을 위하여 혹은 세상을 위하여 혹은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여 생각하고 일하는 시간이 바로 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고마웠던 밤이 병든 몸이 되니까 이제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다가오는 거죠. 약 5년 동안을 이렇게 결핵을 앓았다 그러네요. 식민지 시대까지만 해도 1948년인가 스트랩토마이신이라는 결핵 치료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치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그 결핵을 앓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치명적인 고통이었을 텐데, 예. 그 병을 앓으면서는 밤에 대한 상념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잠 안 오는 밤은 결국 생각하는 밤이다. 생각한다는 것은 귀한 일이고 또한 때로 즐거운 일이다. 추억이라는 것은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꽃밭을 거니는 것처럼 즐겁고 아름답다. 나는 때때로 달콤한 술을 먹은 때처럼 추억 속에 취한 일이 있다. 그러나 이튿날 아침 불행이 각혈이라도 있을 때면 그 전날 밤의 일이 무슨 흉악한 꿈처럼 무서워진다. 달고 아름다운 추억 속에 잠겨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자기를 생각하면 푸근한 자리 위에 누워 죽음과 희롱한 사람을 연상하려는 것처럼 온몸에 소름이 끼친다. 자지 않으면 사람은 무엇이고 생각하는 동물이다. 격렬한 노동을 할 때일지라도 사람은 잠들기 전에는 무엇이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한시라도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없다. 이것이 괴로운 일이다. 나는 5해의 긴 동안에 병상 생활에서 가장 애쓰고 가장 심하게 싸운 것이 이 잠 아니 오는 밤이었다. 그러한 밤마다 나는 죽음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 나는 한밤은 꼬박 세우고 새벽녘에 잠이 들락말락 할 때 이따금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했다. 아마도 죽음은 이렇게 나를 방문할 것이다. 내가 온갖 힘을 다하여 병과 싸우고 사는 것을 위하여 바칠 힘의 최후의 한 방울까지 다했을 때 죽음은 나를 가만히 찾아와 힘들이지 아니하고 선뜻 나를 나눠갈 것이다. 예. 네, 이렇게 쭉 이어지는 죽음에 대한 단상들이 아주 빛나는 글입니다. 예. 갑자기 밤, 죽음 이런 얘기를 하고 말았는데 이 시점에 그 죽음을 깊이 사유할 때 그 삶의 예리한 감각이 더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모화가 좀 낯서실 텐데 이런 이모화의 산문집 한 편 한 편 읽으시면서 갈 데 없이 낭만주의였던 우리의 비극적인 이 시인, 이 멋쟁이를 뭐가 그렇게 괴롭혔는지, 시대의 고통을 어떻게 온몸으로 안고 살아왔는지 한 번쯤 생각하시고요. 아울러서 잠 안 오는 밤이 있거나 또는 삶이 좀 쓸쓸해지거나 하실 때 이런 에세이, 산문들 한 편씩 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념과 체제가 용서하지 않은 낭만이 사라진 사회죠. 예. 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소리야?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 내 친구 같대. 너도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을 먹어.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 뉴트리션 닥터스 콜라겐은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 내가 아직도 네 엄마로 보이니?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주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주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세상이 바뀌는 모양입니다. 국정원이 이제 이름도 바꾸고요. 근데 국가정보원으로 이름 바꾼 때도 문민정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이제 국가의 정보만을 수집한다고 해서 안전기획부에서 국가정보원을 명칭을 개정했죠. 그런데 뭐 하나도 달라진 건 없었어요. 국내 정보를 수집하는 이상은 그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죠, 사실은. 정보라는 것이 가장 큰 권력인데 국정원은 도대체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도 알 수 없고 게다가 모든 기업과 또 관공서 이런 데다가 소위 IO라고 불리우는 정보원들을 다 심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법원이고 뭐고 할 거 없이 어느 곳이나 다 정보를 수집한다는, 그것도 원래 대공 수사용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예. 거의 상관없이 전방위적인 사찰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욕심이 생기니까 그 정보를 수집한 것을 가공하고 네. 또 그것을 보고하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정원 장관의 독대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셨지만 예. 국정원의 힘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과의 독대가 사라졌을 뿐이고, 예. 기다리다가 이제 다시 국정원이 정말로 절실했던 이명박 박근혜로 넘어오니까 국가정보원이 본인이 갖고 있던 정보를 다시 대통령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예. 또 여러 가지 일들 만들어내다 결국은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을 하고, 네. 저희가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오다를 내린 걸로 보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예, 그러는 과정에서 뭐 댓글 부대니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만들고 붙었다는 거 이러면서 다시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이거는 힘이 있으면 조절할 수 있다. 이거는 믿으면 안 됩니다. 아이,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조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그것을 떼어내는 국내 정보 파트에 대한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개혁의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이렇게 좀 돌아보겠습니다. 아, 사실 저희가 녹음하기 전에 아이템과 관련한 그런 짧은 의견 교환을 하는데 우리 김성회 보좌관께서는 국정원이 이름을 바꿔서 대외안보정보원, 그러니까 국내의 것은 다루지 않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다라는 점을 오늘 이야기거리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본 게, 아니 뭐 말만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까지 정보기관 개혁이야 매 정권 때마다 나온 얘기인데 하나도 바뀐 게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별 관심이 없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딴 걸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 이게 중요한 거군요. 예, 제가 그래서 급하게 대외안보정보원 법도 좀 구해놓고 공부를 좀 했는데, 예. 내용에 보면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든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거나 폐지를 해버린 겁니다. 오. 예, 지금까지는 이제 국가안보와 관련된 수사를 한다고 하면서 국정원이 이런저런 범죄들을 저질렀던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간첩도 조작해내고 뭐 하여튼 오만 것에다 이름을 붙이고, 특히나 그중에서도 뭐 불고지죄라든지 찬양 고무죄 이런 것들은 젊은 층들은 안 믿으시겠지만 70년대에는 같이 막걸리를 마시다 앞에 앉아있는 놈한테 이런 김일성보다 못한 놈이라고 욕을 했다가
남한의 국민을 김일성보다 못하다라고 한 것이 김일성을 찬양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을 한 사례도 있었거든요. 예. 이거 뭐 코미디죠.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예. 그랬던 시절이 지나갔지만 여전히 찬양 고무, 그러니까 북한에 관련된 어떤 것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 자체를 찬양 고무로 볼 수 있고, 불고지죄라는 것은 내가 저자가 북한과 관련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죄를 묻는 건데, 이건 사실 관심법의 영역이거든요. 내가 너의 눈을 보니 너는 북한 편인 것 같아. 그러니 내가 널 수사하겠어. 이랬던 것을 다 버렸다는 거, 수사권을 다 포기했다는 것 자체는 전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예산의 경우에도 정보위원회 이제 예산 통제를 받고 있는데다가 이것을 이제 지금까지는 정보위원회에서 예산을 통제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각 당의 간사 의원들에게만 보고를 했어요. 예. 각 당의 의원들도 보지 못하고 간사 의원들만 독대를 해서 쭉 내용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했고, 보좌관들의 접근도 완전히 불가능하게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서 이제 영수증 증빙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이번에 또 법 개정을 다 해서 투명성을 올리겠다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 정부에서 국정원의 독대를 안 해서 힘을 빼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안에서 좀 더 한 발 적극적으로 더 나가는 아니고, 예, 이제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안 되겠다라는 위기감이 전 국정원 자체에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국정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국가 안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매일 그 뭐 대통령이 불러다 조인트 까고 뭐 댓글 달아라, 가서 누구 잡아와라, 탈북자들 잡아다가 간첩 만들어라 이런 걸 시키는 데서 내가 이러려고 국정원 들어왔다는 자괴감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쪽에서 또 힘을 가지게 됐을 것이고, 또 저희 당의 뭐 김병기 의원 포함해서 국정원 내부 사정에 대해서 아주 뻔히 들여다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런 개혁안들 만들어서 이번에 정말 바꾸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정보 수집도 국내 정보는 수집을 하지 않겠다는 거고, 정확히 범위를 정해서 국외 및 북한 정보,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 조직, 그다음에 방위산업 침해가 이번에 새로 들어갔고요. 예. 경제안보 침해를 집어넣어서 원래 국가정보원이 해야 하는 일, 외국이 우리나라를 정보적으로나 이렇게 침략하려고 할 때 막는 일, 본래 업무로 좀 돌아간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얼마나 정말 이것을 잘 실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법 개정안을 냈다는 것, 안보정보원 법이라고 해서 아예 법을 다 개정하겠다고 지금 안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 안이 좀 진행이 되면 이번에는 국정원의 개혁을 정말 뿌리부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얘기가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이 대공수사권 폐지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또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입법 사항입니까?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국가정보원 법이라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름 자체를 대외안보정보원 법으로 개정을 하고 그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뜯어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법을 고치는 거기 때문에 법안을 고치는 것이고, 정부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에서 만든 정부안이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여야가 이제 걸맞은 개정안을 낼 거고, 그런 것들을 의견을 모아서 빨리 진행을 하자 이런 얘기인 거죠. 아, 그래요. 이 입법사항이라 하면 이제 국가정보원이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려면 국회 입법사항이라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벌써부터 국가정보원의 정보 수집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런 여당안은 받을 수 없다라고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 예전에 한나라당 때 국정원 폐지안까지 내걸었던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예, 뭐 왔다 갔다 하기 이로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엔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당분간 집권이 어려울 것 같은데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 수집을 막으면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 사찰하고 이런 거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이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자기들이 야당이면서 국정원을 두둔하고 있는데, 이건 안 될 얘기지만 저도 국정원이 한번 자유한국당을 실컷 물어서 지들이 먼저 국가정보원을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먼저 안을 만들도록.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본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아직 뜨거운 맛을 보지 못해가지고. 또 이제 반대편으로는 이제 그런 믿음이 있는 거겠죠.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치인들을 사찰하지 않을 거라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의 믿음도 있지 않을까. 아, 그 믿음을 깨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렇군요. 우리 김성애 보좌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굉장히 획기적인 아니네요. 사실 제가 문민정부 초기 어떤 시사주간지를 읽었는데
그때도 이 정보기관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방안을 문민정부에서 짰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흐지부지 됐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엔 푸들인 줄 알았더니 거의 그 맹견, 광견병에 걸린 맹견이 돼버린 국정원 아닙니까? 이제 바로 잡게 하겠다는 건데 지금 또 자유한국당은 뭐 언제 다시 집권할지도 모를 상황에서 국정원 편을 들고 있으니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네, 그런데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을 개정하고 지금 벌써 IO라고 불리우는 정보원들은 지금 국내 기관에서 다 철수한 것으로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역할과 위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원래 본인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건 정말 필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역대 정부의 국정원 개혁안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나왔고, 이 실천 방안을 들여다보면 국내 정치는 절대 개입할 수 없는 그런 분명한 선을 그어놨단 말이죠. 문재인 정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거지만 뭐 대통령 한 사람의 역할은 물론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구성원들이 지난 9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준비했다라는 것 정말 느껴지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필요한 곳에서 성과와 과실을 따먹으면서 하나씩 전진하는 모습이 굉장히 사실 이제 같은 당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고요. 이번 국정원 개혁, 대외 안보 정보원의 개혁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입법사항이라서 아직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자기가 들고 있는 흉기를 내려놓겠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자유한국당 그냥 문 대통령님, 이니님 그 흉기 가지세요, 휘두르세요 이러는 꼴인데 요즘 그 자유한국당 보면은 제정신 아닌 정치인들이 참 많이 목격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또 심재철 국회 부의장 아닙니까? 아, 예, 그 참 국회 부의장 정도 되면 국회의 어떤 어른인 건데 지금 하시는 행동은 초선 의원들의 어떤 기관총 난사 스타일로 좀 보여져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저도 왜 이렇게까지 나오시는지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오늘도 또 자기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네. 내란죄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죄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 법치주의와 적법 절차를 무시하거나 폄하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그 가치의 중요성을 오도하게 만든 게 국헌 문란이라고 하면서 지금 민주당과 그 문재인 대통령이 국헌 문란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폭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란죄가 성립된다는 이야기인데 결국 쭉 읽어보니까 나의 마음이 어지럽다. 네가 나의 마음을 어지럽혔으니 국기문란을 저지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 문재인 지지자들 이념적 홍위병이라고 말을 하면서 더 강력한 폭동을 야기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이제 폭동이 일어난 상태라는 거죠. 예. 전 국민의 70%가 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를 지지를 하고 있고 저희가 요즘 김용민 브리핑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정말 매일매일 뉴스가 쏟아졌는데 점점 더 조용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국민들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서 본인의 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나라가 안정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지금이 폭동 상태라는 건지 현재 우리나라가 폭동 상태라는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정치인들의 기본 자질인 현장의 민심을 듣는 자세가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부의장 되시면서 동네를 안 가보시는 건가 이제 의장 부의장 하시면 보통 그 다음번에는 은퇴를 하시니까 네. 이분도 그러실 생각이신 건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결국 과거 진상을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 진상을 조사하는 자체가 폭동이라는 주장 전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재밌는 분들입니다, 정말. 예. 그 심재철 부의장 같은 경우 국회 부의장 명의로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법부의 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좀 보니까요. 이분이 원내대표 나가고 싶어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예. 근데 지금 국회 부의장까지 한 양반이 또 원내대표라는 게 사실 말은 안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료 의원들로부터 권유는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요. 네. 도대체 누구 앞에서 권유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 국회 부의장 자리에서 정부를 이런 식으로 모함하는 것은 좀 정말 불쾌하고요. 국민들도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가 그렇게 권유를 했는지 그걸 좀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이제 선대위가 구성이 되면 이제 면면이 드러나겠죠.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썩 그렇게 권유할 사람도 없을 것 같고 그 양반 자체가 무슨 뭐 지금 자유한국당을 구원할 명분이나 혹은 명망이나 지지 여론이 있습니까? 없죠. 예. 그래도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호남 출신으로서 자유한국당에서 참 많이 해먹었다. 그렇죠. 이분이 또 뭐 이제 돌이켜보면 1980년 5월에 서울에 있는 모든 대학생들이 전두환 이 쿠데타의 반기를 들면서 집회를 주도했을 때 서울역에 모였을 상태에서 야 이제 우리 그만하고 해산하자라고 주장했다가 신계륜 의원한테 따기를 맞았던 장본인 아니겠습니까? 아, 신계륜 의원이 뺨을 때렸어요? 예, 그 당시 고대 총학생회장이었고 신계륜 의원이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이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는데 1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만하고 해산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서 다툼이 있었고 맞았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직접 현장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하지만 그런 말이 들려올 정도로 서울역 철수를 결정을 해서 신군부, 전두환 군부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었고 결국 그것을 시작으로 5.18 민주항쟁까지 벌어졌다라고 많은 역사가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것에 대한 대가로 결국 광주 제1고 출신의 심재철 씨가 민정당에 들어서면서부터 학살자가 손을 잡았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광주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결국 부의장 자리까지 올라간 건데요. 말년이라도 좀 얌전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거 말고는 딱히 더 논평할 가치가 없는 그런 행동이어서 화제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성회 보좌관과 함께 국회 이모저모 살펴봤는데 국정원 정말 여당 안대로만 바뀔 수만 있다면은 이제 완전히 그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날카로운 이빨 누구도 그렇게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원래 했던 대로 대외 정보 수집에 전념하는 기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지를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영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백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 명가 리거샤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뉴스 톨앤메리로 넘어왔습니다. 팔로워 89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 계정에서는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 유아인 씨가 SNS상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지요. 문제의 발단은 유아인 씨가 한 네티즌 글에 애호박으로 맞아봤음 코 찡긋 이런 답글을 남긴 것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애호박으로 때린다니 한남 돋는다 이렇게 유아인 씨를 비난했습니다. 한남이란 말은 남성을 비하하는 한국 남성충, 충은 벌레충이지요. 한국 남성충을 줄인 말, 즉 남성 혐오를 뜻하는데요. 이에 유아인 씨는 메갈짓 또는 가짜 페미니즘 같은 표현을 쓰며 반박했습니다. 유아인 씨가 여성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이런 일각의 주장이 제기된 배경입니다. 한편 주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유아인 씨가 페미니스트를 가장한 남성 혐오 집단과 맞서고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돼 있습니다. 시민들은 유아인 씨와 일부 네티즌들 사이의 설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702분이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73%가 유아인 씨 주장에 공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반면 27%, 3명 가운데 1명은 유아인 씨 주장에 공감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트위터 의견 볼까요? 과도한 페미니스트 열풍 속에서는 말 한마디만 잘못해도 여성 혐오가 됩니다. 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의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에드민님, 심재철은 서울역 회군을 이끌어 전두환 쿠데타의 빌미를 준 역사의 죄인입니다. 국회에서 누드 사진을 검색해서 보다가 걸리기도 했습니다. 라고 하셨고, 헨다님, 심재철이 아직도 국회에 몸담고 있는 현실이 서글프네요. 라고 하셨고, 우주알님, 우리나라 최고로 폼 김앤장조차 재벌에게는 자존심을 구기네요. 네, 재벌은 한화그룹을 말하는 것이죠. 이완배 기자 코너 열심히 들으셨군요.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11월의 마지막 날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월 1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